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1강 비잔티움 제국이 발전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하면 굉장히 생소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이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실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서 그 실체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 로마를 할 때 배워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이 비잔티움 제국이 무엇이고 언제 살펴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어떤 문화를 꽃피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배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비잔티움 제국이 발전했던 배경과 그 배경과 주요 인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주요 인물도 이미 배워본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반가운 이름 들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와 그 영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게 또 어떤 문화적인 영향력을 줬는지, 오늘날까지도 영향력이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비잔티움 제국의 성립과 발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잔티움 제국의 성립 보겠습니다. 이 비잔티움 제국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로마 제국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 로마가 이렇게 전체를 통치하기가 너무 거대해진 제국을 한번 혼자서 통치하기 어려우니까 이거를 둘로 나눴다라는 거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동서로마가 분열했다라는 걸 살펴봤었는데요. 그 내용은 여기 되돌아보기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가 동서로 나눠졌다라는 건 살펴봤었는데요. 이 서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 있던, 유럽 북쪽에 있던 어떤 민족이, 그렇죠, 게르만족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476년에 게르만족이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했다를 살펴봤었는데요. 동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동쪽에서 남아서 무려 1000년 동안은 더 지속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시대쯤부터 있어가지고 언제까지 유지가 됐다? 조선시대까지 유지가 됐다. 엄청 긴 시간 동안 유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동로마 제국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은 비잔티움 제국이다 라고도 부릅니다. 비잔티움 제국. 비잔티움 제국 같은 경우에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도 약 1000년 동안 더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토가 무려 요렇게 요만큼이나 됐다. 이 색칠되어 있는 부분, 엄청나게 영토가 넓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비잔티움 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그 발전 배경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 배경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가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통 로마 같은 경우에도 황제는 주로 정치 권력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종교 권력을 가졌을까요? 그렇죠. 바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치 군사적 권력. 근데 비잔티움 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권력도 가지고 있었느냐? 바로 정치 군사에 더해서 종교적인 힘까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려 종교적인 힘까지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적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동로마 제국의 황제는 힘이 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뒤에 바로 뒷장에서 배우긴 하겠지만, 동로마 제국에서, 비잔티움 제국에서 이 황제가 종교적인 힘까지 가지고 있는 이 교회를, 이 크리스교 세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 정교라고도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읽어보셔야 나중에 뒤에 가서 뒷페이지가 이해될 겁니다. 지금 읽어보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려가서 황제를 중심으로 한 관료 체제의 체계가 잘 갖추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관료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오늘날의 뭐 공무원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황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황제가 이 종교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더불어서 정치 권력에 대해서는 황제 밑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신하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질서 있게 뭔가 이 권력 체계가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황제의 힘이 권력이 굉장히 강했다. 그래서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비잔티움 제국이 발전한 첫 번째 이유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인 요인을 여러분들이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리적인 요인 뭐냐면은 바로 이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가 어디 위치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비잔티움 제국 수도는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바로 그곳이죠. 콘스탄티노폴리스. 우리 이거 언제 살펴봤었어요? 그렇죠. 바로 이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수도를 옮겼던 데가 바로 이 콘스탄티노폴리스죠. 이곳이 도시 이름으로 또 비잔티움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역로의 자리에서 당시 최대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유럽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아시아예요.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어디 있다? 여기 있어요. 유럽과 아시아의 딱 중심에 위치해 있어서 유럽의 무슨 물건도 가질 수 있고 아시아의 물건도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무역을 하기에 편리한 곳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발달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리적인 요인 때문에 또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수도로 한 비잔티움 제국이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비잔티움 제국의 즉 동로마 제국의 전성기는 언제였냐? 바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던 6세기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였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였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언제 들어봤었을까 이거? 그렇죠. 우리가 로마 시대의 법에 대해서 로마법을 집대성했다 하면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배웠었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걸 만든 사람이 이 비잔티움 제국의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활발한 정복 활동을 통해서 옛 로마 제국의 상당 부분을 회복했고 법전도 만들었고 또 비잔티움 양식의 성소피아 대성당을 만들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뒷페이지에서 볼 거고 영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앞서서도 말해줬지만 요 영토 여기 어디야? 여기가 지금으로 치면은 유럽이죠. 유럽. 여기는 아시아. 여기는 뭐야? 아프리카. 여기도 있죠. 여기 이베리아 반도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를 차지했었다. 누가? 동로마 제국의 전성기 누구였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였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비잔티움 제국은 언제 멸망을 하게 되냐? 11세기 이후 귀족과 교회의 대토지 소유가 확대되고 자영농민층이 몰락하면서 통치력도 약화되어 점차 쇠퇴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11세기 이후에 귀족과 교회의 대토지 소유가 확대됐어. 여러분 땅은 한정돼 있어. 땅은 요만큼 있는데 예전에는 이 땅을 모두가 이렇게 n분의 1에서 가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하면은 자영농민층, 그러니까 스스로 경영, 그러니까 영은 이제 경영하다는 거죠.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 어디 가갖고 뭐 소작하는 게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잘 벌어먹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아야 이제 세금 내는 사람도 있고 또 군인이 될 사람도 있을 텐데 이게 예전에는 이게 엠빵이 돼 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되면은 교회가 이만큼 가져. 귀족이 이만큼 가져요. 나머지는 요만큼만 땅을 못 가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점점 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차영 농민들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이 국가의 통치력도 약해지게 되겠죠. 뭐 세금도 걷기 어려울 거고 군사도 많이 없을 거고.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이 쇠퇴해 가다가
아주 재밌는 일이 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십자군 전쟁을 할 때 이 십자군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같은 크리스트교 국가였던 비잔티움을 공격합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수도가 점령되는 데를 위기도 겪다가 결국에 이슬람 세력이요. 이슬람이요. 적어두세요. 이슬람 세력이었던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로마가 동서로 분열되면서 동로마 제국이 만들어졌다. 그게 비잔티움 제국이다. 그게 성장을 한 거는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 때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지리적인 요인이 있었다라는 거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황제가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였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가? 귀족과 교회의 대토지 소유가 확장되고,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쇠퇴하게 되었고, 결국에 십자군 전쟁, 오스만 제국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와 수행원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죠. 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들 예수님이나 이런 종교적으로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 성인들의 얼굴을 보면은 이렇게 후광이 있어요. 근데 황제한테도 후광이 있죠. 황제도 성스러운 존재다. 왜? 황제도 교회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비잔티움 문화란 바로 그리스 정교를 바탕으로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를 결합한 독자적인 문화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그리스 정교. 아까 앞에 이거 보여줬었죠? 요거를 한번 다시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정교가 우선 뭔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봤고 쌤이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해줄게요. 그리스 정교란 무엇이냐면요, 로마의 동서 분열 이후에 로마가 분열되면서 크리스트교도 분열이 됐습니다. 왜 분열이 됐을까? 크게 한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인데요. 뭐냐면은 바로 성상 숭배 금지 문제를 두고 갈등을 벌이다가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가 분열되었다라고 합니다. 성상 숭배 금지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숭배하는 건 뭐예요? 숭배 하는 이런 걸 숭배한다고 하죠. 금지하는 건 뭐야? 하지마 이런 거죠. 하지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 금지하는 거냐? 뭘 숭배하는 걸 금지하는 거냐면 성상이라는 걸 숭배하는 걸 금지했어요. 뭐다? 성스러운 조각상. 성스러운 조각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요즘도 마찬가지야. 성당 같은 데 가면은 거기에 성모 마리아상, 예수님 상 해가지고 막 조각상이 있죠. 예수 조각상 이런 게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스러운 조각상, 즉 성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거 자체가 우리 그 성스러운 신이나 예수, 성모 마리아 이런 거를 상징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보기에는 그거 자체는 신이 아니잖아. 그건 조각상일 뿐이야. 너 왜 신이 아니라 조각상에다가 기도를 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트교는 이 로마, 특히 그러니까 오리지널 크리스트교는 원래 이걸 하지 마라 그래요. 성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래 성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서유럽에 있는 서로마 사람들은 이게 필요했어요. 왜냐면은 얘들은 그 로마 지역에 어떤 민족이 이주해 왔다고 했어요. 그쵸? 게르만족이 이주해 왔다고 했죠. 이 게르만족은 원래부터 크리스트교를 믿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신이라는 게 존재해, 예수님이 존재해, 하나님이 존재해 라고 설명을 하는데 걔들이 예수님이 누군데?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생긴 사람인데? 나 눈으로 봐야 믿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걸 봐, 여기 조각상, 요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교육용 교재로서 뭔가 이런 게 필요했던 거예요, 조각상이.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로마에서 크리스트교를 믿던 사람들은 이 조각상 이거 필요해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로 갔던 동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우상을, 그러니까 그런 실제로 신도 아닌 거를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건 잘못됐어. 성상을 숭배하는 거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고,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래서 믿어선 조각상 같은 거 만들어서는 안 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서 결국에 이거로 이 서로마의 교회와 크리스트교와 그리고 동로마의 비잔티움 제국의 크리스트교가 싸우다가 서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서로마의 교회는 뭐가 됐냐? 바로 로마 가톨릭이라고 불렀고요. 동로마의 교회를 뭐라고 하냐? 그리스 정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he Orthodox Eastern Church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로 분열됐다라는 건데, 이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서유럽 지역, 그러니까 옛날 서로마가 있었던 서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교회 짱이 누구였냐? 바로 교황을 짱으로 했었어요. 근데 비잔티움 제국, 그러니까 이쪽에 그리스 정교 같은 경우에는 짱이 누구였냐? 우리 이미 살펴봤죠. 교황이 짱이야, 황제가 짱이야? 바로 황제가 짱이었다라는 거예요. 황제가 짱이었다. 그리스 정교의 짱은 누구다? 황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 그리스 연구와 그 영향이라고 했는데요. 로마 그리스 연구와 그 영향 보겠습니다. 이 비잔티움 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그리스 정교가 이렇게 성립을 하게 되면서 성상 숭배 금지 문제를 두고 분열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이 비잔티움 제국 같은 경우에 그 문화가 이 그리스 정교에 뿌리를 두고 있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 그리스 연구와 그 영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비잔티움 제국 결국에 무슨 제국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렇죠. 로마 제국이 동서로 갈라져서 그 동로마 제국이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비잔티움 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에서 당연히 로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을 거고, 또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위치한 쪽이 어디랑 가까워요? 그리스 문화권에 가깝죠. 그래서 이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그리스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그 문화가 잊혀져 갈 때쯤에서도 이 동로마 제국에서는 로마와 그리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법을 연구를 했죠. 그래서 무슨 법전을 만들었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만들어서 로마에서 발전했던 그 법들을 연구하고 또 유스티니아 법전으로 집대성하는 일을 해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또 지리적으로 그리스에 가까우니까 그리스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또 어떤 게 있을까? 그리스어를 제국의 공용어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로마 제국 전체에서 그리스어를 사용하도록 해서 그리스어가 잊혀지지 않고 남겨질 수 있게 계속 기여를 했고요. 또 그리스의 고전, 그러니까 그리스의 옛날 고전, 뭐 어떤 게 있겠어? 여러분들 알잖아요. 뭐 예전에 봤던 호메로스의 뭐 어떤 책들도 있겠고,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것들의 연구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게 한 게 결국 무엇 때문이냐? 바로 이 비잔티움의 그 역할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유럽에서는 중세를 겪으면서 모든 게 이 종교 위주로 갔다. 그러면서 좀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 그 잊혀져 갔던 로마, 그리스의 문화를 다시금 불을 지폈던 거. 그 사건을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한다. 그 르네상스에 영향을 줬던 게 결국에 뭐다? 이 비잔티움의 문화다. 비잔티움이 로마와 그리스를 연구했기 때문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잔티움 양식의 건축. 양식은 선생님이 스타일이라고 했죠. 스타일. 비잔티움 스타일의 건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잔티움 건축은 웅장한 돔과 내부의 모자이크화가 특징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그 대표적인 게 성소피아 대성당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지 가늠이 안 되죠? 사람이 요만합니다. 사람이 요만해요.
엄청 크죠. 사람이 요만해요. 그래서 요거는 저기 이스탄불에, 그러니까 옛 콘스탄티노폴리스에 가면 있는데, 그게 오늘날 터키의 이스탄불이거든요.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소피아 대성당인데, 선생님, 근데 뭔가 묘하게 성당 같지는 않아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이거 뭐라 한다 그랬어? 모스크의 특징적인 거. 이거 뭐라 그래? 바로 뾰족한 미너렛이라고 하죠. 미나렛. 그러니까 이 뾰족한 탑은 사실은 미나렛. 이거는 이슬람 양식이야.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이 이스탄불,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스탄불, 그러니까 옛날에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원래는 비잔티움 짱이었는데 나중에 가면은 이 오늘날까지도 지금 터키, 튀르키예 땅이에요. 이게 튀르키예는 이슬람 국가죠. 그래서 이슬람 국가가 이쪽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 성소피아 대성당을 허물지 않고 그대로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에요. 굉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성소피아 대성당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잔티움 건축은 웅장한 동과 내부의 모자이크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모자이크는 여러분들 알죠?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 이런 모자이크화를 특징으로 한다라는 것까지가 비잔티움 양식의 건축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각 해서 고딕 양식 배웠고 로마네스크도 배웠고 우리 뭐 배운 거 많아요. 또 뭐 간다라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이슬람도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서 그 특징들을 비교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려가서 슬라브족에 대한 영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브족이 누구냐면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슬라브족은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민족이다. 그 대부분이 구소련과 동유럽, 발칸반도, 슬라브계인,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등에 거주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러시아인처럼 생긴 사람들을 슬라브족이라 생각한다. 물론 러시아에도 다양한 민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막 키 크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이 슬라브족이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쪽에 있는 슬라브족인데 그게 어떻게 비잔티움에 영향을 줬냐? 비잔티움 문화는 슬라브족에게 전해져서 러시아와 동유럽 문화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유럽의 동북부에 살던 슬라브족은 비잔티움 제국내로 들어와 살면서 비잔티움 제국 문화에 동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라브족이 원래 있었는데 얘들이 비잔티움 제국의 영토 안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뭔가 슬라브족의 문화를 배우게 됐다. 그리고 특히 러시아의 기원이 된 키예프 공국 같은 경우에는 비잔티움 제국과 교역하면서 뭘 받아들일까? 무슨 종교? 그리스 정교를 받아들였고, 또 키이우,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수도죠. 키이우의 비잔티움 양식의 영향을 받은 성소피아 성당을 세우기도 하였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성소피아 성당은 또 다른 성당이에요. 이건 키이우에 있는 거. 그래서 또 다른 걸 만들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비잔티움 제국의 영향은 그리스 정교를 뿌리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로마와 그리스에 대해서 뿌리를 두고 있어서 나중에 르네상스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비잔티움 양식의 건축 양식, 웅장한 동과 모자이크화를 특징으로 하는 성소피아 대성당 이런 게 있었었고, 슬라브족에 영향을 주었다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읽어보시면은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